인간의 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망아지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걸을 수 있죠. 새끼 길이는 30분이면 일어섭니다. 바다거북은 해변에서 홀로 알을 깨고 나와 새들이 산채로 잡아먹으려 하는 와중에도 곧바로 바다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아기는 자기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단 몇 시간이라도 혼자 둔다면 아기는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며 체온 조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죠. 게다가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신이 엄마와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조차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끔찍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와 비행기, 핵무기를 만들었고 다른 행성에 착륙할 수 있는 기계까지 발명해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우리 생애의 첫 단계는 제 기능을 하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감자에 더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인간의 아기는 지구상의 다른 거의 모든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이토록 터무니없이 나약한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종을 생존시키기 위해 진화의 과정이 일종의 생물학적 해킹을 감행해야만 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어느 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큽니다. 성인의 뇌 무게는 약 1.4kg 정도이며 전체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작지만 신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다른 영장류와 비교해봐도 우리의 뇌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지나치게 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인간은 언어를 발달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만들고 문화를 형성하며 마침내 문명 그 자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커지기 시작한 순간 진화는 거대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기는 어떻게든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수백만 년 동안 초기 인류의 조상들은 네 발로 걸었습니다. 그들의 골반은 다른 유인원들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출산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죠. 그러다 약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쯤 우리의 조상들은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인간의 골반 모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립보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골반은 좁고 그릇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데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두개골을 가진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데는 최악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산과적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두 가지 특성을 진화시킨 것입니다. 뇌는 점점 더 커졌고 골반은 점점 더 좁아졌으니까요. 결국 진화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산도를 안전하게 통과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일찍 방 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인간의 아기는 엄청난 미숙아로 태어나는 셈입니다. 의학적인 의미에서의 미숙아라기보다는 발달 과정상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이죠. 망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어미 뱃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침팬지 아기만 해도 갓 태어난 인간의 아기보다 신체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반면에 인간의 아기는 뇌가 아직 터무니없이 미완성인 상태로 세상에 나옵니다. 만약 인간의 아기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뇌가 발달할 때까지 자궁 안에 머물러야 한다면 임신 기간은 9개월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는 걸리겠죠. 하지만 그쯤 되면 아기의 머리는 절대로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일찍 세상에 내보내고 나머지 발달 과정은 밖에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죠. 미친 소리 같지만 이 방법은 통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사실상 자궁 밖에 있는 태 하나
다름없습니다. 태어난 후 첫 1년 동안 뇌 발달의 아주 큰 부분이 자궁 밖에서 여전히 진행됩니다. 신생아들이 유독 잠을 많이 자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기의 뇌는 생후 1년 동안 크기가 대략 2배로 커질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많은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아기는 완성된 운영 체제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새끼사슴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미는 거미 학교에 가지 않아도 거미줄을 치는 방법을 압니다. 새는 물리학 교과서를 보며 비행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죠. 동물의 행동 중 상당수는 이미 프로그래밍된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본능으로 단단하게 새겨 넣는 대신 진화는 인간을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유연하게 말이죠. 인간 아기의 뇌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완성인 이유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문화, 사회적 행동, 도구 사용법, 생존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난 이후에 뇌로 입력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본능을 내어주고 학습을 선택한 셈인데 이 학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시간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년기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기이할 정도로 긴 이유입니다. 인간은 수년 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아이들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생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쓸모 있어질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은 끔찍하게 비효율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적응을 위해 진화했고 그 적응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태어난 늑대와 스페인에서 태어난 늑대는 대부분 그저 똑같은 늑대처럼 행동하지만 인간은 사막이나 정글, 꽁꽁 언툰드라, 거대한 대도시 혹은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도 자라날 수 있으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워나갑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바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미완성된 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누가 이 아기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대부분의 동물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어미가 잠시 혼자서 돌보다가 새끼가 알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두는 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에게는 그런 전략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기는 끊임없는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말이죠. 아기들은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도 많이 웁니다. 밤에도 수시로 깨어납니다. 새끼 원숭이처럼 엄마의 털에 매달릴 수도 없어서 항상 안아주어야 하죠. 시도 때도 없이 먹여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아기를 돌보는 일은 진을 쏙 빼놓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바로 그 지독한 고단함이 인간 사회 그 자체를 형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렵 채집 집단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다른 유인원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아이를 공동으로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조부모가 돕고 언니 오빠나 형 누나가 돕고 아빠, 이모, 삼촌, 사촌들, 심지어 혈연 관계가 없는 무리의 구성원들까지 모두가 힘을 보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 육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아기를 살려두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에 우리 종은 육아를 일종의 팀 스포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심리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고립된 부모 혼자서 무기력한 아이를 살려내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로 사회적이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거대하고 사회적인 뇌는 아기가 그토록 감당하기 벅찬 짐이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들이 너무 귀엽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940년대에 동물 행동학자인 콘라트 로렌츠는 아기 도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비정상적으로 큰 눈, 통통한 볼, 조그마한 코, 그리고 툭 튀어나온 큰 이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비율은 성인의 뇌에서 강력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해킹 수단입니다.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기의 얼굴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진화는 귀여움을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아기가 어른의 비율을 한 채 털도 없고 심술 뺏은 고블린처럼 생겼다면 지쳐버린 일부 부모들은 그냥 아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귀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여전히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인간 아기의 무기력함이 애초에 인류가 지능을 갖게 된 바로 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뛰어난 지능 때문에 긴 유년기가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자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긴 유년기가 지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뇌가 온전히 본능에만 의존하는 대신 수년 동안 학습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간의 아이들은 수년 동안 놀이를 하며 지내는데 이 놀이는 결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놀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는 놀이와 실험을 통해 언어, 사회적 규칙, 협동, 속임수, 창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웁니다. 인간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머릿속에서 물리 엔진과 사회 시뮬레이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셈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절대적인 극한까지 밀어붙였고 이 모든 것은 수백만 년 전에 이루어진 어느 위험한 진화적 타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 커졌고 골반은 너무 좁아졌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진화는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미완성된 동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 모든 과학적 발견, 모든 제국, 모든 종교, 모든 예술 작품, 그리고 모든 우주선까지 이 모든 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황당하게도 혼자서는 단 하룻밤도 버텨낼 수 없는 아기들을 가진 종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이 행성의 지배적인 종은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로 삶을 시작합니다. 이는 진화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무기력함이 이른 독립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 적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어떤 동물도 해내지 못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